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이 듣는 예 중에 여성이 살해당했다면 정말 괴한한테 살해당하겠느냐? 아니다. 전남친 혹은 전남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 역시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일 훨씬 더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가 되겠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과 사소하게 화나 아니면 원망이 누적되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소시오패스가 바로 사이코패스 같은 아주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단 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주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본질적으로는 나를 조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착취하는 거고 나로 하여금 다른 데 못 도망가게 가둬놓는 거죠. 그러면 왜 가둬놓을까요? 그렇게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만 중요한 사람, 여기서부터 문제는 출발하겠죠. 그래서 자기 이익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다, 이건 그렇게까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아니에요. 남의 손해에 얼마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입는 피해, 남들이 입는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다, 조금도 연민이 없다,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소시오패스의 또 다른 측면인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자, 그렇다면 그 의도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렇게 해야 내가 편하니까 회의를 다른 날로 옮기자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문득문득 있죠. 그런데 회의가 옮겨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주는 좀 편히 쉬겠네, 솔직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이 취해질수록 마땅히 좋아해야 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그것이 자기 욕구에 부합된다라는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과의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물론 헌신적이고 대단히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모를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난 그렇게 많이 내놓은 게 없어야 돼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소시오패스의 징후들이죠. 결국 내가 이 사람만 듣고 있고 이 사람만 만나고 있고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이건 아주 위험한 소시오패스의 신호입니다. 이런 몇 가지들을 소시오패스의 특징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안 하고 있느냐를 봐야만 그 사람이 어떤 측면이 있는지, 어떤 나쁜 측면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소시오패스라는 의심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 막 뒤에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가를 정확히 얘기해요. 굉장히 자기 욕구에 솔직한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얼만큼 가져갔는가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빚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간다, 내가 이만큼 취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나중에 줘야 될 게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소시오패스 아닙니다. 힘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이용해서, 혹은 관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거나 마음 주거나 아니면 마음을 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마음들이 있죠.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내 주위에 엄청난 인간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나 너무 약해, 난 너밖에 없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만 친구할 거야, 이런 동정심에 기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그 마음들, 그 순간들을 다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가 있겠죠. 나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심을 자극하면서 또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넓게 보는 연구자들은 이런 욕심을 잘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도 결국은 광범위하게 소시오패스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나의 가장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컴플렉스나 그 외에 트라우마 같은 아주 안 좋고 힘든 그런 상처들을 주로 이렇게 건드리면서 혹은 어루만지는 척하면서 끈질기게 나를 조종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유형도 있겠죠. 다 종합을 하면 결국 내가 사람한테 끌려가기 쉬운 요인을 알아보고 그걸 이용하는 자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의 순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거의 다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착취한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순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만들겠죠. 믿게 만든다라는 게 나의 힘을 믿게 만들든 아니면 나의 재능을 믿게 만들든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시스템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믿음 시스템은 복종하는 믿음도 있고요. 연민하는 믿음도 있고 그 외에 내 욕심을 채우겠구나라고 하는 탐욕의 믿음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 체계를 잘 건드릴 줄 아는 사람 혹은 그 능력이 심지어 없다 손치더라도 우연하게라도 그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믿음 체계를 내가 장악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들이 또 반드시 포함되겠죠.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죠. 그러니까 의심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을 믿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그 의심 체계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되게 싫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그걸 의심하려면 생각의 양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많아지고 심지어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곱으로 많아지니까 8배, 16배로 많아지죠. 생각해보세요. 골치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체계를 한번 작동시키면 사람들은 확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반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건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히려 생존 기제였어요.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그 대상과 함께는 다른 특별한 의심이나 쓸데없는 생각 혹은 심지어는 불필요한 행동들을 안 하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목적지향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죠. 생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협동, 생산, 그 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신뢰죠. 그러니까 신뢰 시스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믿음 시스템이 한번 작동을 하면 의심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나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옆에 있어야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선하고 정의로운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간단하게 얽매일 수 있죠. 두 번째로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심지어는 인품도 훌륭한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보면서도 저렇게 대단한데 왜 자기를 별로라고 생각을 할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만 하는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삶이 없는 사람이죠. 굉장한 전문가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했다 뭐 이런 것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당해? 라고 하는 또 다른 경우가 바로 뭐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기한테 감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전문가가 일을 완벽히 해내는 사람으로 사전적으로는 정의되지만 사실 꾀바리 심리학자들이 전문가를 그 일을 정말 훌륭하게 잘하는데 하나도 감탄이 없는 사람, 하나도 안 즐거운 사람, 하나도 안 행복한 사람, 자기가 별로이라는 얘기를 듣기 쉽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감탄 많이 해야죠, 자기한테. 그럼 어떻게 감탄할까요? 제가 붓글씨를 써봤는데 일주일 만에 감탄하더라고요. 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물론 제 가족이 볼 때는 일주일 전이나 전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여전히 엉망진창이죠.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저와 비교하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그걸 문화, 예술, 취미, 레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있지만 어쨌든 무언가 늘 새로 배우기가 있는 사람.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 표현이에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즉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새로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분야에서 되게 최고의 정점으로 향해 갈수록 오히려 쉽게 불행감이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손절이라고 하는 말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거리두라라고 말씀드리면 손절하는 방법으로 자막이 나가거나 아니면 썸네일 제목이 항상 손절하는 법으로 나가요. 그러면 또 그것만 보신 분들이 너 손절, 너 학교 선생이라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죠. 아주 위급하거나 이런 경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손절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그런데 뭐냐면 훨씬 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에는 대부분 공유 면적 줄이기, 공유 종류 줄이기예요. 핵심은 공유 면적 줄인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시간, 인맥, 취미, 뭐든 사람이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수십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확실히 공유하지 않는 거. 또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공유 안 됐다 그랬더니 이것도 확실히 공유 안 되는 거. 저는 대부분 사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날 때는 절대 제 지인을 데려가지 않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소개받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공동 피해자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공유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되면 특정한 시간, 주말은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다라고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참 소시오패스적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점점 공유되는 그 항목의 수와 공유되는 범위를 하나씩 줄여나가면 그 사람은 어느새 패친 정도라고 서로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멀어져서 공유 면적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알아서 저의 이용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저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선 치더라도 저건 옆 동네에 있는 과수원이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과일밭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매력을 못 느끼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인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되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죠. 그분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열심히 살까요? 걱정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열심히 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뇌가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만족하지 않고 자주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예민한 뇌. 그래서 걱정이 많고요. 이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충분히 가지려고 대비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살고 전쟁이 끝난 지 80년도 되지 않은 나라는 이제 어메이징하게 바뀌었죠. 많은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일으키는 그 많은 세계사적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걱정 많은 소심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불안은 나쁜 것이라기보단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은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엇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죠. 하지만 잘못 관리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불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미래를 어둡게 본다는 거예요. 요걸 잘 해결해내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전망을 아예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현재에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죽도록 열심히 사는데 앞을 못 보는 삶을 사게 만들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 안 가게 만들고 여기서 하던 대로 열심히 사게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만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은 분, 모든 것에 걱정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걸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미래도 보고 호기심도 가져보며 현재의 근면성실함이라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중간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복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너무 목표로 생각하지 말고 도구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곡괭이질을 열심히 하다가요 한 30분 지나면 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 곡괭이질하면 안 되죠. 삽이라는 도구를 바꿔야 되죠.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 도구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문득 중간중간 예를 들자면 무려 이걸 한 달이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한 달 동안 일하려니 너무 힘들다. 얼마 일했어? 일주일. 야 그럼 앞으로 3주나 남았어? 그러니까 3주를 어떻게 버텨? 오케이 3주나 버텨야 되니까 우리 맛있는 것 좀 먹자.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3주나 남았는데 음식이 목에 넘어가냐? 3주나 남았는데 놀 생각이 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일주일 정도밖에 더 못 버티신다는 겁니다. 불안감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과 불안감에 잘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긴 떡을 먹을 때 그대로 놔두고 먹으면 계속 떡을 끌고 다니거나 떡에 끌려다닙니다. 떡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대신 잘 잘라서 먹으면 훨씬 편해지죠. 불안감에 끌려다닌다는 그 불안을 몇 개의 불안으로 핸들링 가능한 단위로 끊어내는가예요. 그래서 제목을 잘 붙이셔야 돼요. 나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이건 정말 큰 불안이라서 긴 가래떡 같은 불안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기말고사 그 과목 잘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잘 못 끝내면 어떡하지? 이것도 여전히 긴 가래떡이라면 더 잘라야 되죠. 이번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파워포인트 잘 못 만들면 어떡하지? 파워포인트 표지 잘 못 만들면 어떡하지? 폰트 잘못 쓴 건 어떡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게 썰어내면 개수는 많아지지만 하나씩 보면 다 만만하거나 감당 가능한 것들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잘게 썰어야 잠도 잘 옵니다.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양 10,000마리를 세워도 잠을 못 자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불안하다라는 것은 덮쳤다라는 표현 자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요 놈이 온 거예요. 요 정도로 말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야, 이놈이 또 왔다, 야. 뭔데? 불안이라는 그 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자식이 말이야. 배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감이야 이놈이. 왔어. 오케이 왔어. 제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뇌에 의식적으로 신호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감이 엄습하다, 덮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안 자체를 감당을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암시 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심리학자는 아유 이번에 또 오셨다. 어떤 심리학자는 왕림하셨다. 귀한 불안감 이번에 방문해 주셨네.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자, 이런 용어는 그냥 말장난일 뿐일까요? 이런 표현은? 아니요. 우리 인간이 생각이 말을 만드는 것 같지만 말이 정말 생각을 많이 지배하죠. 그래서 유영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변화를 주시잖아요. 그 말은 그 사실은 다 받아들이신다면 나의 말도 인정하셔야죠. 불안감이 덮쳐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말고요. 불안감이 오셨습니다. 불안 이놈이 수박도 아닌 감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저쪽에서 걸어온다.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렇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야, 이놈이 왜 안 오지? 지금 원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오는 걸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핸들링 가능하면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 이것만큼은 제일 하지 마세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한 상태로 들어간 경기에서는 가장 실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할 것만 한다라는 생각, 할 걸 떠올리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안할 때는 제가 잘게 썰어서 하시라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 할 걸 하는 것만 제대로 하는 딱 그 정도의 에너지로 가시는 것이 가장 일에서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정말 큰 경기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겠죠? 이런 경기에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아니라 일루수 미트만 보고 던져.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는 것만 쳐. 이렇게 명쾌하고도 아주 심플한, 즉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는 규칙 하나, 두 개도 아닌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으니 일도 작은 일이어야 되겠죠. 규칙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복잡한 일이 아닐 테니까요. 썰고 이 일을 위한 규칙 하나, 잘게 썰고 또 그 다음 일을 위한 규칙 하나, 이렇게 각계격파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라고 봐야죠. 당연히 큰일이 아닌 작은 일을 더 유리하고 작은 일로 더 잘게 썰어야 되며 작은 것 중에 특히나 만만하다고 하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겠습니까? 작고 만만한 일을 확실히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다음 일을 하기 위한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불안하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도 아주 많이 우울하거나 극도로 무기력해질 땐 작고 확실하게 호로록하고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이가 쓰던 약간 장난감스러운 작은 식기, 이걸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울적할 때 여기다 떡볶이 담아 먹으면 호로록하고 마치 고질라가 뭘 삼키듯이 왁 하면서 먹게 됩니다. 힘들고 막막하고 외롭고 무기력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거대한 한 상에 차려 먹으면요, 그것도 하나의 만주벌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핸들링 가능한 범위는 심리적으로 내가 대처 가능한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내거든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인생 과업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소심하거든요. 소심하다라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언제 소심하다 그럴까라고 하면 남들이 안 놀랄 때도 놀랄 때, 남들이 걱정 안 해도 걱정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소심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소심해. 근데 그릇은 크다. 소심, 마음이 작은 건 예민한 거고요. 그래서 예민하다는 건 남들이 못 본다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그릇이 크다는 얘기를 합니까? 도량은 넓기 때문에 예민하게 느끼지만 봐줄 수 있어. 민감하게 다 느끼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결국은 넘겨내 라는 말을 합니다. 가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봤을 땐 저보다도 훨씬 더 편협하고 옹졸한 친구들 중에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넌 왜 이렇게 소심하니? 라고 하면서 도발을 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내가 뭐가 소심해? 라고 맞섰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나를 함정에 몰아넣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합니다. 전 예민하거든요. 전 소심합니다. 근데 그릇은 너보다 커. 이렇게 대처를 하죠. 그러니까 소심한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대신 그릇은 크게 해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걱정을 다 담아서 결국은 넓게 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아니 심리학자들이 참 좋아하는 말 중에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공포는 반응이다, 용기는 결정이다. 소심한 건 반응이에요. 예민한 반응. 근데 그릇이 넓은 건 결정이에요. 분리하셔야 돼요. 걱정하시고 기꺼이 놀라시고 기꺼이 두려워하시고 난 다음에 잘 이겨내고, 그래서 더 큰 걸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도 대비하니 이걸 통해서 나는 좀 더 성장하자. 그게 결정이죠. 반응과 결정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시려면 이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심하다라는 건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여러모로 봤을 때 남들이 못 보는 것이나 아니면 하지 않은 걱정도 다 해서 느낀다는 거죠.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그 걱정과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라고 하죠. 그래서 빈도는 크기보다 중요한 겁니다, 행복에서. 특히 어떤 사람한테 예민하고 민감하고 따라서 걱정 많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봐서 더 디테일한 것까지도 해내는 사람, 더 정밀한 일도 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맥이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바로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에 더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자주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어떤 분들일수록 소심하지만 자기의 그릇을 키워가는 분들께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앞으로 더 해당되어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나의 민감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 손을 이렇게 때렸는데 제가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세게 때리면 이건 성인군자라도 통제를 못합니다. 지치면요 더 민감해집니다. 뭐에? 고통에. 자,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더 민감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나의 정신과는 무관한 일이죠. 두 번째, 무엇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죠. 사람들이 게다가 지쳐있으면 자기 습관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지쳐있을 때 나쁜 습관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 바로 나로 하여금 더 예민하게 만들고 안 좋은 습관을 더 튀어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안 지쳐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평상시에 좋은 말과 좋은 표현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심지어 지칠수록 오히려 더 긍정의 언어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초인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쳐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 즉 습관인데 좋은 것들도 계속해서 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 조절이 지쳐있으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절반은 안 지쳐있을 때 평상시에 좋은 언어,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언행들을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인간이 못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뒤로 빼야지 시험에서도 유리하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데 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안 되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언제 합니까? 내 예측과 결과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메타인지적 문제입니다. 확실히 이건 못하는 거야. 가장 뒤로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뭐지?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건 그때마다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 경험을. 이상하게 지난번에 그거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 그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리더라. 인간에게는 못하는 거와 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기록도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답 노트와 오답 노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예측 실패 노트도 같이 배신 노트라고 저는 부르라고 해요. 내가 나한테 배신당했던 노트. 이 노트까지도 같이 적으면 사람은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판단을 키울 수가 있고 일의 경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일의 경중을 가린다는 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과 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약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책 잡히는 순간이 오는 것은 결국 버티다가 인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버티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고 늘어질 시간적 여유나 기회를 다 확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기습 공격하면 상대방이 대비를 못하죠. 진짜로 좀 더 빠르게 하잖아요? 그럼 웃기기도 합니다. 김 대리,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죄송합니다. 김 교수님,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미안 몰랐어. 약간 웃기기까지도 하죠. 이게 대부분 책 잡히는 인정은 질질 끌다가 해서 그런 거예요. 질질 끄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른다? 미안, 내가 확실히 몰랐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메타인지적 판단이에요. 요 정도의 느낌이 들었을 때는 모른다, 몰랐다, 이건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더라.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연습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평상시에 해두는 연습이 아니라 의외로 실제로 수많은 사소한 작은 과정에서 하는 모의 전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요,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갔을 때 혹은 친구들이랑 무슨 태블릿으로 퀴즈 프로그램 볼 때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모의 전투는 실제로 그 전투에서 저도 포로되거나 죽지 않죠. 그런데 그 모의 전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서 내 약점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 분명히 실수라고 느꼈을 때 요 정도까지는 딱 내가 흔쾌히 드러내고 사과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니까 딱 가장 적당하더라. 요 선에서, 요 타이밍에 이런 것 평상시에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해놓는 연습, 그 다음에 모의 전투 같은 연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모의 전투 같은 연습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약점을 딱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꽤 괜찮은 준비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쉽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 플레이어들, 탑 플레이어들은 쉽지 않은 플레이도 하죠. 그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평범한 플레이만 하는 선수들은 그 연습까지는 안 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그런 다양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의 생각에 한번 같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샘 고슬링이라고 하는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뛰어난 사업가들, 기업가 정신이 훌륭한 사람들, 비즈니스를 결국 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우호성, 굉장히 높은 개방성. 그리 높지 않은 우호성이라고 하는 약간은 모호한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사람들의 우호성이 평균적인 수준 정도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잘해야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우호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격의 중요한 5가지 혹은 또 학자에 따라서 6가지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호성이 굉장히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싫은 소리를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너그럽고 통솔력 있고 포용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욕구에 워낙에 정반대의 메시지가 오니까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호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루두루 원만하다, 아니면 누구와도 척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너무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만 누구와도 잘 지내려고 하는 것, 나쁜 말은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소망이 너무 강하면 약간 지나치게 높은 우호성으로 가죠. 근데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은 우호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성은 정말 높습니다. 우호성이 어그리어블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방성은 오픈리스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죠. 어그리어블리스 뭡니까? 동의하고 동의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오픈리스는 뭡니까? 여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건 20세기 중반이나 중후반까지만 해도 우호성이랑 개방성이 어느 정도는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 왜일까요? 초연결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와도 잘 지낸다 에서 이 누구와가 들어간 사회적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이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연결 사회로 들어와서는 누구와도 잘 지낸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한 20-30명 내주위에 있었죠. 지금은 수만 명의 내주위에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대륙에도 얼마든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리어블리스, 우호성이라는 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다독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사회가 됐죠. 어떤 힘든 사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남들에게 인정받은 직업을 가지고 무난하게 생을 마감하고 특출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창조적인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가 딱 좋아지죠. 그런데 우호성은 적절하게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의 후일담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왜? 증오도 상당한 양의 집중이거든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상대방에게 동의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호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감의 상당 부분도 본인이 역시 한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나 역시 여전히 기업가 정신이 높고 혹은 내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걸 해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면 나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은 일론 머스크에게 다시 내가 관심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얘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냥 내 얘기에 관심이 없거나 나를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금세 잊어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안 바쁜 사람이다.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바쁜 것도 정말 나쁘죠. 하지만 내가 몰입할 것이 없이 나를 바쁘다고 착각하고 혹은 바쁘다고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물어뜯으러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다시 또 내일에 집중을 하고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죠. 저라면 15분 정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제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시큰둥한 사람들에게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욕하면 안 되죠. 제가 자주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댄 길버트와 그 다음에 스페인의 조르디 코르도바 교수가 쓴 논문인데 The End of History Illusion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정말 많은 제 강연에서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미래를 못 봐요.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요? 라고 하면 이떠만큼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요? 예측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3분의 1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앞으로의 10년도 결국은 10년 후에 보면 지난 10년이죠. 사실 더 많이 변했겠죠. 지난 10년간의 변화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변한다고 생각하죠. 앞으로 10년은 30밖에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앞으로 10년은 200쯤 변하겠죠. 아니요, 2000쯤 변할 수도 있어요. 곳곳에서 무어의 법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3분의 1조차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하던 대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과 질서를 담당을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일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미래가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래를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변한다라고 보고 그간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 최고의 조합이겠죠.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보이는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결국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세상은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앞으로 더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기이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들 중에서 특정한 기술이나 화성 얘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미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할까? 그래서 왜 대비하지 않는 걸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모범생보다는 조금 더 에듀케이션, 즉 교육에서부터 러닝, 즉 학습의 기제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느끼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 즉 학습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학습 기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학습 기제가 좋은 건 부모의 배경, 환경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깨져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이 기초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 기제는요, 일정 부분 타고나는 거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우리 주위에 저보다 학습 기제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좋은 교육 받은 사람도 있지만 형편없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고수들을 보면 학습 기제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교육을 완벽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했는데 도통 학습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꽤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하고요. 미래를 함께 설계하거나 저 사람이 제시하는 미래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똑같이 많은 세상을 경험하는데 왜 누구는 학습하고 누구는 학습하지 않는지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특징이 있죠. 나한테 딱 맞는, 정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만나야만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핏이 딱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핏 티어리스트, 여기서 티어리스트는 뭐 이론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유형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의미 있거나 중요한 일도 나한테 안 맞는 일이면 단 일에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ADHD라는 판정을 받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도 대부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돌고 보다가 여기서도 무관심, 여기서도 무관심, 여기서도 무관심 하다가 정말 나한테 맞는 거를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가는 걸 본인이 모릅니다. 실제로 저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연구자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자 유한욱 원장은 자기도 깜빡 속았다는 일화를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ADHD다. 아무 일도 못하니까요. 전혀 집중 못하니까요. 그런데 군 제대 후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주 독특한 회사였어요. 조금 바꿔서 각색을 말씀드릴까요? 소스 만드는, 눈 떠보니 퇴근 시간이고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다고 체중이 막 빠지더래요. 심지어 자기는 처음에 기면증 있는 줄 알았대요. 왜?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막 7시간, 8시간 지나가 있으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천재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한테 많이 받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천재가 아니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 있죠.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저도 그 유형에 해당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맞는 일이 완벽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거기서 또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성장하고 또 조금 바꿔보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좀 바꿔보면서 거기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바꾸면서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걸 개발, develop, fi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develop, 개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많이 받는 거 좋아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 나는 이런 일에도 관심이 있구나. 먼저 정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뒤늦게 혹은 후반전에 혹은 약간 사후적인 측면으로 개발해 나는 사람이죠. 저는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의 인생과는 다르죠. 약간의 방황과 미세 조정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방황을 해서 이게 전기인지 소설인지 구분도 안 가는 일론 머스크의 생보다는 덜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입사원의 95%나 90%가 바로 나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가끔은 착각할 때도 있죠. fit인데 develop인 줄 알고 혹은 develop인데 fit인 줄 알고 사실 근데 그것도 기꺼이 마땅히 해봐야 되는 방황이기도 합니다. 해봐야 되는 착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또 더 잘 알아갈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런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 직업에서 직무를 조금씩 바꿔봐야 됩니다. 야구선수에서 내가 투수였다면 적합 유형의 사람이라면 이제 완전히 보험 세일즈를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들어가 본다거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야구선수인데 투수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개발 유형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일단 투수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야구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단 포수를 해보거나 외야수를 해보거나 심지어는 구단의 프런트에 가보거나 아니면 지도자로서 한번 해보거나 이렇게 직무를 바꿔보는 것이 마땅히 먼저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fit 유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고의 고민도 없이 그냥 던지고 다른 걸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도 거기서 미세 조정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자, 확률적으로 우리는 디벨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결국은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결과로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그 성취의 크기나 훌륭함에 있어서는 양쪽 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그 반열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꾸역꾸역 가는 사람이 됩니다. 멋있게 꾸역꾸역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거기까지 가는 건 매일매일 한다는 것뿐입니다. 쉬지 않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끊기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7일이라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왜 그리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년에 52주 일하는데 이틀 쉬는 것밖에 더 차이 없죠. 7일 일하는 일론 머스크와 5일 일하는 저 누가 이기냐고요? 10년 내내 계속 한 사람들은 다 이깁니다. 7일 일한다는 것에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열광하시는 거나 기이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단 없이 꾸역꾸역 한다. 나는 죽어도 일 못해. 일 7일.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나는 죽어도 5일 동안 수십 년 일할 거야. 생각하시면 난 또 다른 일론 머스크처럼 무언가를 크기와 상관없이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떠나려고 했던 것. 물론 우리 모두는 해외여행에 대한 꿈 혹은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는 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건 사실은 잠깐 동안 가지는 소망이나 아니면 호기심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는 강렬하게 원했어요. 여기 이곳은 나를 성장시킬 수 없다. 심지어는 그것이 폭압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는 부모 중에 특히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폭력적인 아버지였죠.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모이거든요.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하는 일본 극우에 해당하는 인물이 80년대에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요절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약간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만들어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시하라 신타로가 했던 한국발 망언들은 정말 다 헛소리들이지만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교육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한 이유는 자식에게 꿈을 꾸게 하지 못하거나 특히 자기 자녀에게 아 나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세상은 위험하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라는 말을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식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혹은 부모님은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나는 이 나라가 아닌 캐나다, 미국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곳이 이상향이라서라기보다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면 어디든 거기로 한번 가보겠다. 오히려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핸디캡, 부적응적인 측면 혹은 어려움이나 고난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역설이 가능하죠. 일론 머스크가 모범생이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겠죠. 물론 그것도 나쁜 삶은 아니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곳곳에 있는 삶이죠. 하지만 세상에 기여를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저는 모범생이 틀렸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지금 모범생이 아니고 아주 전형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는다는 것이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 2024년 올해 24만 명 정도 조금 넘게 신생아가 태어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줄고요. 우리는 20만 명대 초반으로 수십 년을 버텨야 됩니다. 우리는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나던 30년 가까운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인구가 줄어서 20만 명대 초반으로 앞으로 그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도 잃으면 안 되겠죠. 다 금쪽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금쪽 같은 청년들입니다. 언제까지 줄 세워서 1등부터 한 2,000등까지는 혹은 2,000등부터 한 5,000등까지는 특정한 직업 가지고 그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진짜 큰일 날 생각이죠. 20만 명의 신생아들 모두가 다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돼야 되고 승리자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범적인 전형적인 몇 개의 엘리트 코스나 아니면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적응적으로 보이는 아이들. 현재 모범적이지 못하고 전형적인 엘리트가 아닌 친구들이 일론 머스크처럼 방황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방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지금 그나마 지금까지의 실수라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이라든가 교과 과정을 다 뜯어 고쳐서 완전히 갈아엎자라고 하는 문화혁명식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 것을 다 갈아엎자는 뜻이 아닙니다. 요는 일론 머스크의 인생에서 최소한 30살 전까지의 인생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는 안 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건 일론 머스크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잘한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몰입하면서 무엇이든 하게 되죠.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몰입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일절 관심 없어 했고 자기가 정말 흥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소파에서 잠자면서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몰입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은 반드시 10년, 20년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어마어마한 걸 이뤄낸 거를 보게 되면 아무리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시간 동안 왜 저만큼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죠. 그게 뭐 유쾌한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난 늦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타고난 천재다. 보나마나 또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래도 타고나는 거라고. 쓸데없는 희망 주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타고난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사실 타고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하드웨어로서의 뇌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굳이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셔도 어렸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의심받았고요. 우리를 치자면은 학폭에 많은 피해를 받았던 친구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을 위한 지적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의심된다는 건 교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틀렸을까요? 틀렸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죠. 그 선생님이 일론 머스크를 적절하게 관찰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우연도 섞여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필연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들고 그 자체로 부적응적이었다, 적응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꽤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정말 창조적인 발명가이냐 혹은 창조적인 발명가들을 잘 부렸느냐, 이 중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에디슨도 어쨌든 굉장히 부적응적인 유년 시절을 겪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역사에 남을 정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모범생이 아니었던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모범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환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모범생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면 일론 머스크의 소개를 우리가 하면서 혹은 일론 머스크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것, 취할 것들은 많이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질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타고난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고났으니까, 그리고 난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혹은 어두운 방식으로 자기를, 슬픈 방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저 사람도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사실 이건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한데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니 같이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같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 결국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걸 너무 강하게 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족인데 이거 하나 못 맞춰?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데 이런 것도 우리는 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 대한 사실, 즉 호모사피엔스를 규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우리나라, 우리 가족처럼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고난을 혹은 역경을 극복해온 굉장히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점 뒤에 숨어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나치게 같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다른 모습을 보이면 불필요한 정도로 강한 원망이나 비난이나 아니면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어느 순간 의절하거나 가까운 친구들과도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원망과 비합리적 신념이 계속해서 쌓이고 유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결과는 결국 노년에 무엇을 만들까요? 우리의 중년 이후에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인 외로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 이 좋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한국 문화의 단점과 안 좋은 측면으로만 계속해서 벌어지는 악순환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종착역이 되겠죠. 저는 이런 분들을 사회나 조직에서 좋은 형님의 이미지 혹은 따뜻한 언니의 이미지로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득 깨닫게 되는 경우가, 따뜻하고 착한 이미지의 이분들께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얘기가 이거예요. 하면 될 거야. 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착하고 따뜻한 비관론자들이 의외로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들의 배려와 그들의 따뜻함을 받는 건 좋지만 그들과 미래를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좋은 성품을 가진 실패자들이에요. 실패한 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야, 나처럼 하지는 마,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넌 성공하거나 잘 될 거야 라고 해주는 따뜻하면서도 실패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선배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패한 자기를 직시하면서도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 많은 분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절대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죠. 그런 분들과는 과거의 추억, 행복했던 경험들만 얘기하십시오.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를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나의 앞날에 대한 설계를 하는 낭비적인 일들도 혹은 소진적인 일들도 가급적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가까운데 심리적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 얘기만큼은 안 한다. 즉, 공유되지 않는 심리적 면적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회사 일만큼은 얘기 안 한다. 가족 얘기만큼은 안 한다. 이거 하나를 내가 명심하면서 그 얘기를 내 스스로는 절대 꺼내지 않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배제해주며 다른 얘기로 바꿔가는. 그런데 조금 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지인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는다. 하나 더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게 거리두기의 정도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거리는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그 조직 내에 다른 좋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쉽게 그분의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탈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 사무실에서 이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옆 사무실,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다른 층에 있는 사무실에 좋은 선배 그리고 나한테 정말 많이 힘이 되는 그런 동료들이 있다. 이 사람과 거리가 가까워도 나는 얼마든지 탈출구가 있고 도망갈 퇴로가 있으니 든든하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배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최고봉은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사소한 언어에도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 있죠. 내가 긴 시간 투자해서 한 일, 오랫동안 한 일, 땀 흘려 한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건 틀렸어, 잘못된 거야 보다 훨씬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쓸데없이 그걸 뭐하러 했냐. 심지어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위덩어리를 오른쪽으로 옮겨 다시 왼쪽으로 옮겨 같은 쓸데없는 짓을 의도적으로 시키기도 하죠. 나한테 나쁜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별 뜻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나한테 던지는 그 쓸데없이 뭐하러 이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는데도 나를 그렇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언어가 나의 무언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전공법은 사실은 그 사람한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의미를 퇴색시키는 나의 행동 중에 그 의미를 인정하고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또 다른 맞불 작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제일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같은 팀끼리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부터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다른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길이 없거든요. 회사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만 하면 진짜 힘든 곳입니다. 문득 일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과 만나는데 평상시에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딴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딴 생각했다라는 게 너무 티날까봐 그걸 쓸데없이 뭐하러 했어? 이러르르르르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해 놓을 거 그러게요. 모르지. 근데 말이야 배고프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정해놓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 사람의 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그럴 수도 있겠네. 너의 답은 정답이 아니라 원 오브 댐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어는 굉장히 미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묘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럴 수 있겠네와 그럴 리가 있을까? 정말 말의 느낌이 다른데 다양한 느낌의 변형이 가장 심한 게 한국어죠.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내가 하는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한테 의미 있거든? 이라고 하면 하나의 답과 하나의 답이 맞으면 1대1의 대결이 됩니다. 대부분 1대1의 대결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네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대답을 원 오브 댐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최소한 수십 개의 다른 생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핵심은 네가 생각한 것은 50명 중에 1명은 동의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자기만의 언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의외로 상대방에게 입히는 타격감이 크더군요. 저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낙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들에게 많이 위안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재밌게도 내가 성공했을 때,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걸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다른 데 있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 의외로 각각의 전공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은요,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깝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까운 친구들은 나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같은 전공, 같은 학과를 졸업했을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나에게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꺼이 달려와주는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고맙죠. 그런데요, 제가 심리학자로서 큰 상을 받았다거나 기업에 자문을 했는데 큰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연구를 잘해서 대학 본부로부터 연구 성과급을 세게 받았습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같은 과 졸업한 친구들, 같은 전공한 사람들, 같은 과 교수님들이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왜 그걸 굳이 기대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슬프고 힘들 때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와주는 친구들, 그 지인들 말고 나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야 진짜 자기도 너무 좋아하는 거 어떤 친구들일까요? 느슨한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중에 카센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수원, 한 명은 그 옆에 있는 화성.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두 친구는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데,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건 화성에 있는 카센터가 너무 잘 되니까 수원에 있는 친구가 침울해지더라고요. 당연하죠. 저 친구 카센터는 잘 되는데 내 카센터는 잘 안 되니까 비교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건 제가 TV에 나오거나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니까 그 두 친구가 제일 좋아해요. 더 중요한 건 이번엔 수원에 있는 카센터 하는 친구가 늘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대박이 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가깝고 그러기에 어려움과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약간 느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을 질투, 비교 하나도 안 느껴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친구. 두 종류의 관계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내 곁에 두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정한 어떤 전략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나 너랑 친해지고 싶다. 그래야 헛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나 너 야근시키고 싶어 라고 생각한 상사가 야, 너 오늘 야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곁에 두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외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하지만 그 좋은 방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 않는 경우에 나는 헛소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이 드신 분들, 노련한 분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열에 올라가신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이상한 헛소리들을 듣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소망을 솔직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품격 잃지 않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의 수명이 100살, 110살, 120살을 계속 기록 경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지향점만 가지고 살아도 꽤 괜찮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계를 유지할까요? 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탄수화물을 끊을까요? 먹을까요? 술을 끊을까요? 마실까요? 이렇게는 잘 안 물어보시고요.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해야 적당한가요? 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시면 제일 베스트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그 종류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까가 관건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만나냐 안 만나느냐, 끊느냐 안 끊느냐, 이것만큼 쉬운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간관계에 가장 쉽게 결론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순절할까요? 관계를 유지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훨씬 어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니 어렵게 생각하자.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고민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지는 착각이 원칙대로 한다. 원칙대로 하는 건 교통법규죠.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미묘한 일들을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교통규칙같이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건 그 고통법규는 그때마다 고민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김 교수 심리학자로서 라고 하면 저는 고민해야 될 건 법률로 하고 법률로 해야 될 건 고민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자면 법규로 강하게 처벌해야 될 건 오히려 캠페인하고 캠페인해야 되는 건 오히려 법규로 만들어서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조금씩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제일 나을까 고민하시면 그 매번이 쌓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나의 직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오늘은 이 정도, 이번에는 이만큼이라고 하는 판단을 굉장히 원숙하게 만들죠. 한 걸음씩 올라가서 100계단을 올라갔을 때 가지게 되는 기술을 한 번에 가지게 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얼만큼 둘까를 자주 고민하시는 게 그게 바로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한 시대의 성장의 원동력이 다음 시대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 정말 많아요. 물론 70년 만에 나라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바꿔놓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경이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거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거쳤기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었겠죠. 다른 나라가 140년에도 못하는 걸 70년 했다는 거. 그만큼 70년을 140년처럼 살았다는 거고.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을 사는 방법은 남들보다 잠을 훨씬 더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문득문득 우리가 마주 앉아서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의 법칙 중에 유효한 게 무엇이고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해봐야 돼요.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강한 저항에 부딪히죠.
과거 시대의 성장의 원동력이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잠이 아닐까 싶어요. 잠을 자지 않는 나라, 잠을 잊은 민족. 제가 20대 때까지, 심지어 30대 때까지도 한국인에 대한 찬사로 대부분 묘사됐습니다. 심지어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밤을 잊은 그대 얘기였으니까요. 밤을 잊은 그대면 그게 소위 말하는 아주 심각한 불면증인데, 그러면 수면장애를 가진 당신에게 이게 밤을 잊은 그대에게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벌써 느낌이 다르죠. 잠을 잊은 민족, 잠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시대의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이제 오히려 발목을 본격적으로 붙잡기 시작한 것이 우리 한국인의 부족한 잠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잠을 안 잔다, 못 잔다, 양쪽 모두에서 뭐 대부분의 지표에서 소위 말하는 꼴찌, 그러니까 못 잔다와 안 잔다에서 1등, 이거는 뭐 그냥 지금 당장 아무 검색을 해보셔도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뿌듯했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 수 있죠. 저녁형 인간이 인간의 세 가지 어두운 측면, 뭐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이렇게 많이 되죠. 마키아벨리즘이 아마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전혀 없진 않죠. 다 조금씩 있어요. 문제는 부족한 잠이 그걸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나르시시즘적인 스타일이 있다, 혹은 나한테 만약에 약간 마키아벨리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남들을 차별하는 성격이 있거나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고, 혹은 내가 좀 남들을 좀 내 맘대로 주무르고 싶은 성격이 있다, 이런 측면이 사실 다 있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잘 누르고,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그런 일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잘 노력하고 살아가죠. 부족한 잠이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측면이든 타고난 안 좋은 측면, 혹은 최근 몇 년간 만든 나의 후천적인 안 좋은 측면, 이 모든 것들을 터질 확률을 키우는 요인이 바로 부족한 잠입니다. 그런데 저녁형 인간이 조금 더 그렇게 안 좋은 측면이 많다, 이 얘기는 저녁형 인간일수록 우리의 일반적인 잠을 적게 자는 걸 강요하는 사회일수록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된 건데, 몇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녁형 인간인데 내가 그럼 범죄자냐, 저한테 따지시길래 무슨 소리냐, 나한테 이렇게 밥도 잘 사주시고 왜 범죄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잘 들어보시라.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 특히 저녁형 인간일수록 조금 더 자기의 내면에 있는 안 좋은 측면을 더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겠죠. 상황. 그렇다면 해결책은 저녁형 인간을 다 없애버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녁형 인간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야행성일까요? 주행성일까요? 이거 대부분의 다른 동물에만 표현하죠.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났다 비슷한 시간대에 깨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존재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차이, 뭐 언어를 한다? 다른 동물들도 언어를 하죠. 감정이 있다? 다른 동물들도 다 감정이 있습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까지도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30개체든 50개체든 10,000개체든 모아놨을 때 제일 많이 서로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에 대비가 되죠. 인간은 되게 독특하게도 10만 년 전 다른 집단은 대부분 한꺼번에 자고 한꺼번에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존재했을 텐데, 우리 인간은 깨있는 인간과 자고 있는 인간이 자꾸 들쑥날쑥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이나 그 마을이나 집단이 이걸 잘 이용한 경우가 생겼겠죠. 호호, 그러면 있잖아, 너는 저녁에 주로 깨어있으니까 너는 밤에 일해. 나는 아침에 주로 오전에 깨어있으니까 나는 헤이스 때 일할게. 그럴까? 라면서 일을 나눠 가지죠.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도시에서든 전원이 7시에 일어나고 전원이 밤 10시에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로 모든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지겠죠. 개인차입니다. 다양성이죠. 그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고 잠이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이걸 저희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것 같아요. 있는 걸 아는데 안 쳐다보는 게 외면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맞는 시간대에 맞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힘들게 살지만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을 위험 요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만큼 잠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다양성과 선택지는 필요합니다.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렇지, 결국 핵심은 우리가 잘 때 모든 종류의 리사이클링, 리프레싱, 소위 말하는 정비의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잔다는 것, 혹은 잠을 잔다는 행동들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시간, 혹은 정렬하는 모든 시간대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가 잘 사용되려면 작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쉬어야 되는 시간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야 그 장치의 사용 기간이 늘어나죠. 정확한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않은 뇌의 손상은 물리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게 신경세포 수준에서도 일어나지만 혈관, 그 외에 다른 모든 종류의 자질구레한 부스러기 같은 그런 안 좋은 물질들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무실을 1년 내내 청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잠을 잔다는 건 가장 중요한데요. 되게 재밌는 건 인간의 수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개인차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개인차고 그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또 잠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잠에 대해서 나는 언제 잘 자고 어떻게 해야 잘 잔다는 거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안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래야 잘 자. 나는 이때 잘 자. 나는 이만큼 자야 잘 자는 거야. 그게 너무 없어요. 한마디로 잠에 대한 성의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죠. 야, 김치찌개 먹어야 맛있어? 된장찌개 먹어야 맛있어? 우리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죠.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잠은 어떻게 해야 잘 자요? 라고 우리가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언제 잠을 잘 잤는지에 대한 기록은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잠을 잘 때 정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내일 그 물건이 제대로 올까? 다음 주에 서류가 잘 만들어질까? 걱정하죠. 그러니까 고민 많은 사람이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끊어내고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끊어내기 어렵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많은 수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잠을 잘 때 현실적인 고민이 아닌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수면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비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잠이 잘 오나요? 어떤 사람은요, 우주,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건 아직 우리가 100분의 1도 알아내지 못한 그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비현실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잠을 더 잘 오게 만드는 그 징검다리가 거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뇌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슈퍼파워를 가진 어벤져스가 되면 또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죠. 저는 타임머신 타고 800년 전 고려시대로 갑니다. 이상하게 조선시대는 가면 안 돼. 조선시대로 가면 현실이야, 여전히. 지금 삼국시대로 가면 그때 되면 이게 생각이 저기서 잘 안 풀리니까 오히려 다시 또 한국으로 딱 튀어와요. 이상하게 고려로 가면 저는 눈 떠보면 아침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제가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잠을 잘 잤다. 참 푹 잤다. 참 개운하게 잘 잤다. 그때 정황을 기록하셔야 돼요. 블로그에 어디 가서 논 얘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잠을 잘 잤을 때는 그거를 자꾸 놓치시나요? 저는 고려시대로 가면 그냥 잘 잔다. 이거 알아내는데 저도 한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각고의 노력으로 했을까요? 엄청난 친념이나 집념으로 했을까요? 그냥 문득 적어본 거예요. 어제 참 잘 잤음. 근데 자기 전에 공민왕 만났음. 어제는 태조 왕건이랑 밥 먹었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말씀드릴 수 있죠. 잠을 잘 때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건 정말 잠을 못 자게 한다. 현실의 반대는 비현실이다. 그런데 그 비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억과 지식 구조가 다 다르죠. 제가 그 성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내 잠에 좀 성의를 가져보자.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모두 다 그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또 엄청나게 혼나겠죠. 하지만 그 성의는 가져보고 약물 치료로 가보자. 그 성의는 최소한 발휘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의학적이든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발전된 형태의 AI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빠른 속도로 검색해서 가장 평균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평균적인 대답을 내놓는 건 기존의 전문가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어떤 전문가? 가장 보편적인 대답을 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는 대답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 혹은 그런 대화들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겠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 그 동네 가면 뭐가 맛있어? 라고 궁금해할 때 혹은 물어보고 싶을 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친구나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맥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의 인맥은 그거와는 좀 다르겠죠. 지금의 인맥은 AI가 못하는 얘기들을 혹은 기계의 평균적인 대답이 아닌 특별한 답, 특이한 답, 유니크한 답을 나한테 주는 사람들은 더욱더 소중해질 겁니다. 사실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회에 관련된 많은 연구 분야들이 지금까지 늘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있죠. 한 시대의 가장 값비싼 재능은 다음 시대의 가장 값싼 기술로 대체된다.
왜일까요? 그걸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도 안 가지고 싶어 하는, 그리고 크게 돈을 벌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기술 개발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시대에서 가장 값비싼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을 잘 보는 능력.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암기력과 계산 능력이죠. 자, 그런데 암기력과 계산 능력은 이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기계가 아닌 값싼 기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예를 들자면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의 구조를 태양계의 구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걸 이어붙여보는 그런 유추 능력은 대부분 노벨상을 받는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유추 능력이 우리가 대부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유추 능력이 타고난다는 증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추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능지수와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일 수 있는 능력인 유추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문학 장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는 은유법으로 온통 가득 차 있죠. 영어로 메타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유, 메타포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은유라는 것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굉장히 재미있고도 아주 깊은 중간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눈, 마음, 창,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그 자체로 이어붙여야 되죠. 모든 종류의 은유법은 아주 깊고도 왕성한 양의 두뇌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책을 한 권 읽을 때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도 시집 한 권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우리는 시를 읽는 걸 힘들어할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머리에서 불이 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연결성을 머리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주와 모래, 사슴과 아파트, 정말 많은 것들을 연결해내죠. 참 재밌죠? 90년대 초중반부터 인지심리학자들은 왜 그렇게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들, 그리고 정말 엄청난 혁신적인 비즈니스맨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시에만 있는 게 메타포가 아니죠. 문학, 예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왜 이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을까를 연구해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은유를 많이 경험하고 심지어 생산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유추를 위한 기초 체력이 길러지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은유가 시를 비롯한 많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에 비해서 0%인 것이 있죠. 그런 책을 뭐라고 할까요? 사전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은유법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이상하겠죠. 사전에서 학교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았는데 은유가 담뿍 담겨져서 내 마음의 꿈이 연구는 곳.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되죠. 이제 사전은 AI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타포를, 그리고 은유를, 그리고 유추를 통해서 이제 없는 것을 더 창조해내는, AI가 가보지 못하는 곳에 문득, 불현듯, 그리고 기꺼이 가보게 되는 그런 정신활동들을 필요로 해야 되겠죠. 챗GPT는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챗GPT가 모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별도로 이건 대답하면 위험해, 이건 대답하면 욕먹을 수 있어 라고 사전에 설정된 것에 대해만 얘기를 하죠. 인간은 반대로 몰랐는데 나 전혀 예측 못했어, 이렇게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가장 많이 성장하죠. 왜 그럴까요? 몰랐어 라고 당황해하면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유기체들이 그러면 알려줄게 라고 정보가 몰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심지어는 감정적으로도 당황해하는 사람을 위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나와 가깝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나 이런 거 너무 몰랐었어 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친구한테 내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고 이런 사실이 있었고 이런 정보가 사실은 필요했었어, 알려주겠죠. 그러면 반대로 알고 있었어 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더 이상 알려줄 수 없죠. 그래서 나 알고 있었어, 이런 모르는 걸 혹은 예측 못했던 걸 거짓으로 알고 있었다 혹은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러닝, 학습을 막는 최악의 단어다, 최악의 표현이다라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을 성장하는, 즉 인간을 학습시키는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AI에 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말은 몰랐어 라고 기꺼이 놀라면서 그리고 당황해하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땅을 치고 후회할 실수들이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잘못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부족한 잠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굳이 제가 수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라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인간의 인지, 생각, 그리고 행동, 관련된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 연구자라면 인지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타 분야 연구자들도 동일하게 지적하는 그런 바죠. 왜 우리는 잠을 자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잠을 적게 자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해 왔을까요? 바로 답이 하나인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답을 보여준 상태에서 쫓아가면 됐기 때문에 잠을 줄여도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추격을 받는, 그리고 답이 하나인 사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답 중에 이 답들을 조화시켜야 되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 잠은 이제 집착과 그리고 나쁜 습관의 통제가 되지 않는 최악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의외로 전두엽보다 측두엽과 후두엽 쪽에, 즉 측면과 후면 뇌의 뇌들이 더 많이 활동에 장애를 받죠. 전두엽이 논리, 계산, 추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측두엽과 후두엽 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기존에 자동화됐던 습관들이죠. 그런데 앞쪽보다는 측면과 뒷면이 더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건 뭐냐? 계산은 제대로 해도 답을 바꾸는 나쁜 습관, 혹은 논리는 정확하더라도 그 논리를 오히려 스스로 뒤집는 나쁜 습관들, 온갖 종류의 내 안쪽에 있는 어둡고 나쁜 측면을 끄집어내기 가장 좋은 순간이 되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욕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끼어드는 그런 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올 때도 있죠. 문제는 그 욕설은 내가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 나오는 욕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을 자지 않은 상태, 많이 피곤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비슷한 상황을 주면 나는 몇천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어도 그 욕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갑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불쑥,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자이든 타이든 잠에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른 분들을 옹호하자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 주위에 충분히 그 잘못을 잘 누르고 없애고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족한 잠이라는 거죠. 이제 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너 그렇게 잠만 자니까 실패하지가 아니라 너 그렇게 잠이 부족하니 실패하지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맞는, 우리의 국격에 맞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런 시각으로 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재밌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운전자분들이 차가 고장났을 때 본넷을 열고요. 그리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있죠. 이런 생각들, 내가 나한테 속았다, 내가 나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당황스러운 순간들은 그 실패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느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2차적인 불안감과 자괴감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딱 나오자마자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잘못됐던 거예요. 아, 그런가? 라고 해서 음식을 주문했으니 값은 치러야 되는데 3분의 1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은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 참 좋겠다 라고 또 늦은 저녁에 갔는데 맥주를 딱 먹자마자 전혀 마시기 싫은 상태예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했다 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우리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아주 당황스럽고도 막막한 상황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뭘까요? 인지가 생각하는 능력, 계산하는 능력, 암기하는 능력이라면 메타인지는 그 능력을 보는 능력이죠. 아주 원초적인 표현을 하냐면 주제 파악입니다. 메타인지는 내 생각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사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도 내가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봐서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보지 못한 그런 지점에까지도 우리를 얼마든지 가게 만들어주는 초월적인 힘들이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 메타인지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으로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사소하거나 친숙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서 기존의 것에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창의, 혁신, 융합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0.1% 학생들의 IQ, 부모 학력, 부모 소득, 그리고 성격, 참 다양한 그 측정들을 해봐도 정상 범위 내에 있는 평범한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참 많은 연구나 실제 취재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외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취재하는 제작진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곤 하죠. 메타인지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이번에 어떤 정도의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느낌까지도 굉장히 정확해서 어떤 시험에도 잘 대비하지만 단순히 시험을 넘어서 학업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훨씬 더 지혜롭죠. 자,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기억력을 보는 눈이 좋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자기 능력을 보는 눈이 좋은 사람들은 혹은 그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한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죠. 이걸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입력으로 공부가 그치는 게 아니라 출력까지 이어진다. 마찬가지로요. 일도 입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출력을 꼭 해본다. 출력이라고 하는 건 말하고 쓰는 건데요. 참으로 재밌게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보면 거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악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서류로 써보라고 하면 정말 거의 쓸 수 없는 경우가 일에서도 허다하죠. 사람들은요, 듣고 읽을 때는 입력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나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상당히 파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부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설명해 봅니다. 그러면 막히죠.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리고 막힌다는 건 그 막히는 지점이 바로 뭡니까?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지점,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착각했던 지점, 혹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속은 지점들이죠. 그 지점을 찾아 나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못하는 친구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과정에서 턱턱하고 막히게 되죠. 그 막히는 지점을 소중히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혹은 일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또 제 주위에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잘못된 칭찬은 고래도 탈선하게 만든다, 이런 농담을 하죠. 좋은 칭찬이 아닌 나쁜 칭찬은 뭘까요? 근거 없는 칭찬, 과도한 칭찬. 근거 없는 칭찬은 사람을 도박사로 만듭니다. 근거가 없는 칭찬은 뭐냐? 예를 들자면 나는 이쪽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터지고, 위에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밑에서 보상이 나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잘해서 칭찬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 칭찬은 그냥 알아서 지가 우연한 확률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뭘까요? 오광, 쓰리고의 피박, 잭팟이죠. 이 확률들은 내가 조금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거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칭찬을 하는 부모는 자식을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도한 칭찬은 작은 일에도 크게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별다른 일이 아닌데도 그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나르시시즘으로 가게 되죠. 이런 비정상적인 칭찬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칭찬은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긍정적인 효과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 안 해봤던 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생각해보는 것, 혹은 안 가본 곳도 시선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원래 인간은 질책받을 때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게 나쁜 걸 막아내자, 칭찬받게 되면 안 해본 걸 더 해보자,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대화 중에 하나가, 얘는 꼭 칭찬하면 그 다음에 이상한 짓 하더라. 그게 정상인 거죠. 이상한 짓 하라고 칭찬하는 거거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나쁜 게 있었던 걸 빼주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나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은 실수하면 안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보면, 찔러보면, 열어보면 좋은 일들이죠. 거기까지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칭찬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칭찬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창조했던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자기에게 굉장히 독특한 칭찬을 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칭찬을 거의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타고난 긍정적인 측면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떠올리셨겠지만 히틀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예에 해당이 되겠죠. 히틀러는 어렸을 때 미술에 대한 재능을 거의 타고났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자질을 보였죠. 그런데 미술 전문가들이 히틀러의 그림을 보면,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느끼는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히틀러의 그림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거리에, 광장에 그것들을 그려놓고 화창한 날씨를 그려놨는데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강압적인 아버지에게 늘 질타받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훨씬 나은 어머니가 계셨지만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에게 받은 건 위로이지 칭찬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좀 어려운, 심지어 악의적인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부모의 시간과 자녀의 시간의 길이는 객관적으로는 같아도 주관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대견하겠죠.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이 친구한테는 어떤 길이의 시간일까요? 일단 길까요? 짧을까요? 당연히 엄청 길죠.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16살 학생에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건 그냥 긴 게 아니라 불교적 개념이 와줘야만 성립이 되는 혹은 설명이 되는 시간의 길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겁이란 말 아시냐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한 달 후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일을 두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을 쳐다보고 있어도 부모의 시간과 자녀의 시간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인간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지금 당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피동기라는 걸 자극받아서 얘기 듣는 게 더 좋습니다. 회피동기를 자극받는다는 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오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먼 미래나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무엇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좋은 게 더 있는가를 들어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은 회피동기를 자극받아서 혹은 회피동기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나 나오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접근동기, 그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어떤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회피동기에 기반한 소통과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시각 차이가 나오죠. 부모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회피동기의 언어를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자녀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더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부모에 비해서 자녀는 훨씬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접근 동기에 기반한 메시지와 소통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급훈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해의 최고의 급훈으로 꼽아주거나 아니면 그 급훈이 큼지막하게 인쇄된 노트를 사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30분 더 공부해라,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왜 좋아할까요? 길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긴 시간 동안 버티는 건 뭐뭐 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유치해 보이지만 심지어는 외모지상주의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걸 가지기 위한, 좋은 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말들이 훨씬 더 힘이 나더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시간이 별로 없죠. 짧게 갑니다. 그러니 회피동기형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너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심지어는 전문 용어도 쓰시죠. 너 잉여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살신성인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 메시지는 자녀의 힘이 길게 가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이가 많으신 조부모님들 중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회피동기형 소통을 하시는 경우도 봤죠. 정말 그분들은 이 급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은 죽어서 자라. 한 번쯤은 내가 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시간의 길이가 어떨까, 이걸 한번 배려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와 나의 언어, 내 부모님 혹은 내 자녀의 언어와 내 언어가 좀 더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율촌노동팀에서 자문하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생활한 지가 25년쯤 됐는데요. 제가 오피스빌런 여러 명 상대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인간의 어두운 측면의 악의 축 3개, 사이코패시, 그 다음에 소시오패시, 나르시시즘,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되게 친숙한 용어이신 것 같지만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이익, 두 번째는 자기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예전처럼 강자의 위치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약자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또 자기랑 같은 사실은 공감이나 연민을 해야 되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또 그렇게 나쁘게 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다 오피스 빌런이죠. 직장갑질 119에서 얼마 전에 통계를 냈는데 1년 사이에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330명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 30% 정도가 퇴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인격상 결함이 있고 윤리의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속 반복적으로 미세 공격을 하죠. 막말을 하는 거죠. 반말하는 거, 야, 너, 그 다음에 정시 퇴근을 하거나 휴일에 쉬거나 이런 거를 못 봐주고 또 육아휴직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문제 삼기도 하고 퇴사를 강요하기도 하고요. 무리지어서 따돌리기도 하고 아주 형태가 다양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또 나는 너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법적인 문제까지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죠.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이 싫은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도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행동에서도 내가 있는 공간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동네에 누가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물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강자일 때는 모르겠지만 약자일 때 그게 나오는데 그 약자라는 게 단순히 힘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약점 잡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나 그 사람의 본질적 측면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괴롭힘 제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시행된 지가 이제 4년이 넘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제도 정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잘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같이 우리 조상욱 변호사랑 술 마시다가 이 얘기를 퀴즈처럼 냈는데 제 주위에 맞추는 사람 거의 없는데 맞추더라고요. 어떻게 맞췄냐면 그때 왜 그 바바리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하고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더 계속해서 괴롭힐까 조상욱 변호사가 한 번에 맞히더라고요. 못 본 척하고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초장에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제일 많이 괴롭혀요.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그 분야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직감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저항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감정적인 저항보다는 기능적인 저항들이 더 낫죠.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나 불편하다 이렇게 수위를 내가 점점 높여보면서 내가 당한 억울함을 계산할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수위 조절을 약한 데서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하다는 것과 분명하다는 것과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거는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자신 없는 말투로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늘도 되게 약한 거지만 딱 들어갈 때는 분명하고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수위는 약한 것부터 출발을 해보는 것.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거든요. 연애를 할 때도 처음에 제일 최악의 말이 이거죠. 오늘부터 나랑 1일 할래?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살짝 좋다는 표현을 하지만 작은 걸 분명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오는 피해, 상대방에게 오는 타격을 줄이면서 가는 그런 연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생각해보면 심리학적으로는 약한 것, 작은 것서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 표현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지, 그렇지? 네, 그런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모을 수가 있어요.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관계는 사실 공식적인 관계거든요. 너무 이것을 사적인 관계로 오해하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가지고는 회사가 피해자 편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모으고 회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퇴사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의관념에 안 맞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가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나가야 되느냐. 먼저 회사에게 신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대응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먼저 대응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사람 편을 드는 동료 직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편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좋지만 이것은 기업 문화를 올바르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냥 퇴사하면 정말 안 좋은 거냐면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이렇게 표현해요. 백지로 시험 답안 제출하는 거랑 똑같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라도 쓰고
쓰고 틀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고 백지 상태로 내서 답이 틀린 거랑 달라요. 왜냐면 뭐라도 쓰고 답이 틀리면 나중에 정답을 알게 됐을 때 그 정답이 기억이 잘 나요. 근데 백지 내고 아무것도 안 쓰고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리고 답안지 제출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정답 알려줬는데 나중에 또 시험 보잖아요. 그 정답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퇴사하는 건 분명히 나한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말이 어버버버버 이렇게 더듬는다든가 좀 불충분하다거나 아니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생각을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무시를 당해봐서 아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제가 제일 그냥 만만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10명의 대상 중에 제가 어떻게든 아무리 제가 뛰어나고 자신감 있고 훌륭해도 이 10명 중에 상대 비교해서 제일 만만할 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정우성 씨랑 차은우 씨가 옆에 있다면 제가 아무리 멀쩡하게 생겼어도 이 두 분 옆에 있으면 제가 뭐 상대적으로 뭐 제일 약자죠. 외모로.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수평적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딱 지목해서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기능적인 거. 마치 일본 사회의 이지메처럼 룰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 하나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냥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 하지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피해본다, 피해자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피해본다. 이건 마치 더운 여름날 짧은 민소매 옷이나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성범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유 없이 무시당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대처해보는 방식을 생각해보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확실한 내용일수록 자신 있게 얘기해라. 우리는 보통 그건 좀 불확실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불확실하니까 목소리나 톤도 불확실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확실한 내용은 확실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해보면 내용 자체는 불확실한 내용이지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뭔가 한 방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해자한테 자꾸 당하는 때 요거는 앞으로의 다음 분기 실적이 좀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기어 들어가지 말고 다음 분기 실적은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네, 이런 식의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런의 특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 성찰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너무 자기 권리만 생각하고 상황 파악을 폭넓게 하지 못하고 딱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경청하는 태도, 열린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괴롭힘, 그다음에 오피스 빌런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해자 측의 노력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해자가 바꾸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업에서 기업 문화를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강화하고 이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피스 빌라 문제는 어느 정도 가해자 탓이다. 이제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약간 뜨끔했다. 오피스 빌라는 안 될 겁니다.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과정이 있고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자정작용이 있는 사람인데, 오피스 빌런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래도 나는 문제 없어 막 이런 노래만 듣고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자신감을 갖기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이 생각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오피스 빌런이 진짜 오피스 빌런인 경우도 있지만 그 오피스 빌런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뭐 이상한 농담을 한다든지 말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지적을 받으면은 당장 고쳐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오피스 빌런을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잘 듣고 자기가 혹시 보통의 사회적 기준에 모자라는 언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를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 고민을 안 하면 무조건 선을 넘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면 일단 그 선이라고 하는 건 시시각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앞으로 지속되면서 그 선의 형질, 굵기, 위치 이런 거 다 변할 수 있거든요. 남녀가 만나자마자 만약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합니다. 선 분명히 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서로 스킨십이 너무 없다. 너무 안 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매번 생각하고 기꺼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선인데 선을 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게 자기한테 딱 한 가지 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이클 샌델이 그러죠. 정의란 지금 이 순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정의다. 그러니까 선이란 자,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말 혹은 감정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는 말 혹은 그 사람한테는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평가가 들어간 말 이런 모든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말이 아닌 자주 하지 않는 말이 나올 땐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은 매번 그때마다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우리 남북 관계도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때마다 똑같은 말이라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표현이도 부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주 매번 그때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정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걸 두 번째로 하고 싶어요.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게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피스 빌런한테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자기가 정당한 주장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야지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또 현명하게 대응하고 결과적으로 이겨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법률가가 이겨라라는 말을 하니까 힘이 나네요. 삶이 되게 길어졌어요. 막 수명이 지금 100살을 훌쩍 넘어서 110살, 120살까지 간다는 연구 되게 많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 방안이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자기 인생에서 앞으로 3, 40년, 막 4, 50년씩 길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구조가 된 지 이미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피한다. 더러운 걸 피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걸 치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